entered me.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저는 이제 매튜 루치키노의 Window to the Clouds라는 전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21년 3월 19일부터 네. 2021년 6월 5일까지 그러니까 아직 하고 있죠. 저희가 네. 이게 올라갈 날이 한 21일인가? 이러니까 20일 정도니까 아직 그래도 조금 시간이 남았네. 2주 정도? 네, 그렇죠. 만약에 백신을 맞으신 분이 있으면 서둘러서 비행기 타시고 베를린으로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롱 베를린이라는 곳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살롱 베를린이 어떤 곳이냐면은 이제 2016년에 이제 세대 교체의 일환으로 바덴바덴의 프리다 부어다 뮤지엄에서 살롱 베를린을 만들었어요. 이제 바덴바덴은 이제 온천으로 유명한 그죠. 그곳이잖아요. 부자 도시. 그죠, 부자 도시. 할머니 할아버지의 노후의 도시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단순히 근데 이제 뮤지엄의 쇼는 뭐 좀 되게 작은 부속 공간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뭐 요즘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되게 좀 실험적인 작업들을 전시해주는 공간으로 해서 젊은 작가들 위주로 그렇죠. 좀 소개하고 젊은 작가들 위주로 해서 파트리시아 캄프라는 이제 큐레이터 지휘 아래서 진행이 되고 있고 구 유대인 여학교가 있던 아우구스트 슈트라스에 세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딘지 잘 제가 모르겠는데 여기 어딘지 좀 알 것 같아요. 이쪽에 지나가 본 적이 몇 번 있어가지고 아우구스트 슈트라스. 그래서 아까 이제 사카린 씨가 뭐 네덜란드, 프랑스, 뭐 스위스 돌아다니면서 매튜 루치키노가 전시를 하셨다고 했는데 독일에서의 첫 번째 개인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또 독일에서는 첫 번째 개인전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시 구성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우선 전시 전체는 핑크색 카펫이 다 깔려 있어요. 그다음 입구라고 말할까요? 복도가 있는데 그곳에 이제 해화 작업이 한 4점 정도 걸려 있고 그다음 폼폼이라고 말하잖아요, 저희가. 폼폼이 이게 약간 그거죠. 스펀지공 같은 거? 네. 그러니까 그 옷 장식이나 맞아요, 옷 장식. 벨벳에 붙이는 그 그죠. 뭔지 알아요, 진짜. 보시면 딱 알 텐데. 근데 한국에서는 폼폼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쳐봤는데 폼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폼폼으로 만든 약간 이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알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냐면 그런 걸 좀 준비물로 가져오라고 할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폼폼으로 만든 커튼 같은 설치물이 존재하고 그다음 방이 2개가 있는데 방 하나에는 이제 천장에 이제 천장화로 보일 법한 이제 회화 작업이 있고 바닥에는 이제 그 일본식 침대인가요, 그게? 다다미죠, 다다미. 다다미. 이게 바닥재죠, 어떻게 보면. 바닥재인가 그냥? 네. 그래서 다다미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세라믹 작품들, 베개 역할을 하는 세라믹 작품들이 있고 그 벽에는 전 전시회도 나왔던 것처럼 접시 작업들이 걸려 있습니다. 세라믹 작업. 다른 방에는 이제 회화들이 한 2-3개 이렇게 걸려 있는 게 있고. 네. 그래서 간단한 좀 형식의 전시예요, 사실. 그래서 메인 테마는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제 호세 에스테반 무뇨주의 퀴어 담론을 활용한 약간 아까 저희 계속 말했잖아요. 이제 퍼포먼스적인 공간. 지난 시간에 저희 얘기했고 계속 말했던 유토피아적인 공간을 말해요. 그래서 매튜 루치키노의 사실 작업에서 중요한 거는 이 주제 자체는 바뀌지 않아요, 사실. 그것을 어떻게 무슨 레퍼런스를 가지고 맞아요.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느냐 차이지 뭐 작업마다 퍼포먼스적인 그 유토피아의 뭐 헤테로피아에 반대하는 뭐 그런 공간을 사실 표방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전 만약에 에피소드를 들으신 분이라면은 뭐 그냥 그런 작업을 계속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인 테마는 유지한 채로 뭐 레퍼런스를 어떻게 따왔냐나.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그 전에 소개했던 작가들이랑 조금 다르죠. 맥락이 그죠. 약간 맞아요. 다른 게 좀 내러티브 위주의 작가죠, 이분은. 내러티브 위주 작가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전시 자체 구조에 대한 질문을 던지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맞아요. 자기 내러티브를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진짜 퍼포먼스적이라는 게 되게 잘 어울리는 느낌의 맞아요. 전시? 나 이번에 이거 가져왔어. 네, 나 이번엔 저거 가졌어. 약간 맞아요.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작가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매튜 루치키노이가 스스로 이게 전시를 소개하면서 로버트 덩컨이라는 시인의 한 시를 좀 읊어주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를 나름 한국어로 좀 번역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시다 보니까 깔끔하게 번역이 되진 않고 그래서 짧게 몇 부분만을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제목은 Often I'm permitted to return to a meadow. 그러니까 종종 나는 초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받는다 라는 시고, 그래서 몇 개 읽어드리자면은 마치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장면과 같이 그것은 내 것이 아닌 만들어진 장소다. 그것은 나의 것. 심장과 대단히 가까운 모든 생각이 접혀있는 영원한 목초지. 나는 종종 초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받는다. 마치 그것이 마음의 소유물인 것처럼, 또 혼돈에 대한 확실한 경계를 가지는 것처럼 그것은 영원한 징조를 가지는 첫 번째 허락의 장소다. 그래서 뭐 굳이 간단하게 말하면 좀 유토피아에 대한 어떤 열망? 아니면 내 마음 속에 있는, 아니면 혹은 내 관념 속에 있는 이 사변적이라고 불릴 수 있는 어떤 그 공간에 있는 천국 같기도 하고. 그렇죠. 천국이죠. 사실 상상하는 그 천국의 공간이죠. 저도 제 머릿속에 천국의 공간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가요? 이제 어릴 때 꿨던 꿈이 너무 강렬해서 그 꿈에 이렇게 도달하려고 그 꿈을 상상하면서 꾸려고 시도한 적도 있는데 재밌는 게 저도 이제 그 공간이 초원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초원에
하얀 집 있어요. 누가 보면 정신병원 언덕 위에 하얀 집처럼. 근데 그 초원에 너무 아름다운 하얀 집이 있는데 네네. 거기에 어떤 이렇게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 여자에서 제 꿈에서 그 여자를 보는데 얼굴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펑펑 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 사무치는 노스텔지어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시를 보니까 지금 오펜 씨가 어쨌든 지금 이게 혹시 영화 이름이 로버트 덩컨? 그럴 수 있죠. 고덩컨. 고덩컨. 네. J.O. J.O.죠? 지금 오펜 씨가 어쨌든 이 시를 지금 이제 약간 축약해서 읽으셨잖아요. 그죠. 시간상 때문에. 근데 이제 보면 딱 뭔가를 건드리는 그러니까 유토피아적인 게 너무나 잘 표현된 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시를 보고 저희가 여태까지 말한 걸 보면 저가 방금 사변성이라고 말한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경험을 하진 않지만 이성 그 관념적으로 상상하는 그거 자체를 사변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도 이 초원 시가 말해주는 게 그런 사변성이 가지는 어떤 그 뭐랄까 되게 우리가 감각 가능한 실제로 여기서 그 감각적인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뭐 예를 들면은 그것은 흔들리는 잔디에 대한 꿈일 뿐이다. 뭐 태양에 반대되는 요소로의 동적 그리고 태양이 지기 1시간 전 아이들의 장미 한 송이 반진 놀이 안에서 우리가 보는 그들의 비밀이 마르신다. 되게 감각적인 로버트 동컨도 아마 동성애자 시인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제가 그때 지난 시간에 조사를 하면서 살짝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이 스톤월 항쟁이랑도 좀 연관이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되게 그 게이 커뮤니티 사이에서 되게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로버트 동컨이.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서 이제 제가 동영상 링크도 걸어둘 텐데 그 영상 있잖아요, 소개 영상이. 거기서 처음에 읽으면 시작을 해요, 이거를. 그 한소 울리시랑 아니 근데 그거 말고 그냥 박물관 자체에서 내놓은 거.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또 이 시가 좀 더 와닿기도 하더라고요. 되게 좋게 느껴지고. 그래서 제가 요번 이제 이 작업을 소개하면서 좀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레퍼런스 첫 번째가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유토피아라는 걸 단순하게 상상할 때 천국을 상상하잖아요. 그죠. 유토피아 반대로 뭔가 지옥을 상상할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근데 실제로 이 전시의 입구가가 있다 했잖아요, 복도. 네. 그곳에 천국과 지옥을 레퍼런스한 두 개의 작업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작업은 이제 Exhausted Angel Receives an Announcement in Rodin's Garden. 그러니까 로댕의 정원에서 선고, 그러니까 어나운스먼트라고 하는 선고, 발표를 받는 진 빠진 천사. 그다음에 또 그 다음 작업은 이제 The Ray, 가을이라는 작업인데 이 두 가지가 천국과 지옥의 약간 대비를 좀 드러내서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작업 같은 경우는 지옷도 그 시대의 스타일로 그려진 약간 그 천사의 날개를 되게 차용을 해서 이제 그려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진 빠진 천사의 모습, 인간의 형상을 하는 천사의 모습은 로댕의 그 뭐랄까 조각에서 많이 따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하나의 나무가 있고 소나무가 있고 그 전반적인 그 회화의 분위기는 그 로코코 시대의 그 스타일을 차용하고 컬러 팔레트를 차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작업도 약간 핑크색이었죠, 그죠? 네, 이 작업도 되게 핑크색이고 그리고 그 뒤에 걸려 있잖아요. 그 폼폼이랑 같이 걸려 있고. 폼폼 그 뒤에 있다고 해야 될까? 약간 그 같이 걸려 있는데 오른쪽 캔버스 상단에서 무슨 손이 이렇게 내려와요. 아마 그게 약간 어나운스먼트 같은데 그게 구원을 하는 손일지 뭐 벌을 주는 손일지 모르겠는데 그건 이제 모르는 거고. 세상에 진 빠진 천사를 구원하기 위한 뭐 이 손이 아닐까 유토피아를 끌고 가기 위한. 그래서 그런 이제 첫 번째 회화 존재하고 두 번째 가오리라는 회화는 한국의 이제 한국에서 진짜 유명한 작업이죠. 게이트스 오브 헬, 그러니까 지옥의 문이잖아요. 이게. 그죠. 로댕의 작업이 너무 유명하죠. 이게 저희 나라 이제 플라트보 무지엄에 이제 이 로댕의 작업이 있어가지고 저도 실제로 봤었는데. 이 작업을 차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작업이 특이한 게 로댕이 이제 조각가인데 이제 이 작업 자체는 되게 부조 같은 형식이에요. 왜냐하면 문이 사실 하나의 프레임이잖아요, 네모난. 네. 그래서 이 네모난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형태들이 있는데 매튜 루츠키노이가 이런 걸 이제 많이 참고해서 그런 건축적인 요소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구조적인 요소를 활용을 해서 이런 뭐랄까 구조적인 걸 많이 보여주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자체가 어떤 이 프레임 자체를 구성하고 사람의 형상 자체가 프레임을 구성하고 동시에 이것을 떠받치고 있는 듯한 어떻게 보면 되게 좀 힘들어 보이는 느낌도 있죠. 아틀란티스였나? 그렇죠. 이 지구를 들고 있는 아틀란티스처럼 이런 식으로 설명했는데 이 작업의 제목이 가을이잖아요. 근데 왜 가을일까? 이걸 생각해봤을 때 제니 하니버라고 불리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 이거 진짜 웃겼어요. 이게 사람 이름 같은데 저희가 사실 꼭 올려드릴 텐데 제니 하니버가 뭐라면은 그 죽은 가오리의 시체를 이렇게 말린다고 해야 될까? 말려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다시 이렇게 막 재조립을 해요. 그럼 결국 나오는 이미지가 되게 무슨 약간 외계인 같은 이미지가 나오거든요. 되게 기괴하고. 근데 이것도 아까 저희가 계속 말했던 그 재상상을 해내는 프로세스, 기존의 어떤 죽은 과거의 것을 가지고 그걸 새로 조립하고 재상상을 해내는 프로세스를 되게 많이 참고를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퍼런스 쓴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더 레이라는 작업에 나온 인간의 형상도 되게 뭔가 가오리스러워요, 되게. 그러니까 인간의 몸에 약간 가오리 얼굴이 달려 있는 건가요?
그 네, 회화 자체가 네. 그냥 그 가오리가 줄 법한 그 널찍함과 네. 그 표면성이라고 해야 될까? 아, 어떤 그 결들 그런 거를 좀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 유토피아에 있어서 그리고 어떤 새로운 공간을 상상하는 데 있어서는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레퍼런스가 되게 많이 등장해요. 사실 옛날부터 이런 거 많이 등장해요. 엄청 중요해.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약간 연구하면서 한 가지 이제 생각났던 옛날에 읽었던 이제 에세이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좀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이건 이제 언제 올라왔는지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이플럭스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악, 잉여, 권력 하고 이제 예술의 세 가지 미디어라는 제목으로 이제 올라온 이제 에세이인데 뭐 캐티 척크로브라는 이제 분이 쓰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강조하는 게 우리가 이제 예술을 하는 목적성이랄까요? 네. 예술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찰을 하는데 처음으로 이제 등장한 게 진리 획득의 선과 악이라는 제목으로 그러니까 소제목으로 이제 한 챕터가 등장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읽어드리는 편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칸트와 헤겔 미학의 주요한 차이점은 꽤나 명백하다. 전자는 무관심한 보편적 쾌락에 그 목표가 있으며 헤겔의 모델은 예술의 1차적인 목표가 바디우의 표현대로 진실 혹은 진실 절차를 밝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진리는 예술만이 다룰 수 있는 감각적인 수단을 통해 얻어진다. 이 경우 예술은 단순히 인지적이거나 철학적인 것에 반대되는 감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감각적으로 설계된 도구로서 진리를 얻기 위해 활용되는 매개체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칸트에게 있어서 예술이란 거는 그냥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어떠한 무엇인가라면은 헤겔에게는 이 예술이 어떤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도구와도 같다는 거예요. 천국의 문 같은 느낌일 수도 있고. 그렇죠. 천국의 문 같은 걸 수도 있고 천국의 문을 위한 키죠, 사실은. 근데 그래서 계속 읽어드리면은 고대의 예술적 방법 그리고 예술의 신화와 그것의 기원이 선과 진실의 획득과 정복에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흥미롭다. 아까 말씀하신 오르페우스 신화에서 혹은 지혜를 얻는다는 파르메니데스 시에서 신화 예술에 적절히 종사하기 위해서는 오르페우스와 파르메니데스의 모두 악마의 보고인 지옥으로 내려가야 하고 오르페우스가 유로디케를 잃는 것과 같은 엄청난 손실을 감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단순히 악을 경험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것도 아니며 위험한 여행으로부터 죽음과 불가 사이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얻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어떠한 하강 후에 상승하며 위험한 임무에서 얻은 지식을 활용하여 이상한 작품, 그러니까 예술 작품이라고 불리는 그 기묘한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즉 악을 거쳐서 얻은 진리의 한 조각인 이 기묘한 산물은 그냥 신들에게 가서 예술이 뭘까요? 아름다움이 뭘까요? 그걸 좀 주세요 하고 흥정하여 얻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을 위해서 악으로 내려가서 고통을 다 감내하고 그거를 가지고 올라와야만 얻을 수 있는 산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게 되게 그 뭐라 하죠? 권력자들이 밑에 있는 사람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방식이랑 비슷하네요. 그럴 수 카스트 있어. 제도 같기도 하고. 맞아요. 카스트 제도가 그거거든요. 다음 생에 너가 좋은 귀족으로 태어나려면 너가 지금 이 상태의 맞네요.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 맞아. 뭐 그렇지 않나요? 노력을 해야지.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지도 약간 그런 느낌. 여기서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마조이스트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오. 그러니까 옛날에 예술가는 대단히 마조이스트적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게 당연하고. 맞아 그런 느낌 있어. 이게 고전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예술을 어떻게 하느냐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면 이게 종교적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 또한 먼저 지구로 내려오고 그 후에 인류를 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고통받는다. 그치. 헤겔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하강과 상승의 변증법적 토폴로지의 전형은 선을 위하여 악의 영역을 지나 예술가의 길을 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증법적 토폴로지를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토폴로지라는 게 이제 위상기하학, 위상수학 이런 건데 뭐 그냥 간단한 예시로 일반적인 의미로 약간 물리적인 배치의 형태로 일어난 그 현장의 종류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토폴로지가 위상학이에요. 어떤 무엇이 높고 낮고 뭐 위상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지리적인 거, 그것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생겨나는 그 전반적인 그 구조를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상승과 하강이라는 실질적으로 높고 낮음에서 오는 그 변증법적인 그런 지리학이 있다는 거죠. 위상학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원래 신인데 이제 땅에 내려와서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 고통을 겪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해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꼭 뭐지 예술가들이 걸어야 되는 이 길 같은 느낌인 거기도. 그렇죠. 이게 그냥 두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은 상승과 하강이 존재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잖아요. 인간은 땅에서 지옥으로 갔다 다시 올라가요. 땅으로.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지리학적인, 그러니까 물리적인 높낮이의 격차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법론 자체가 예술을 얻는 방법론은 이 상승과 하강이 있어야 된다. 이런 약간 좀 제가 좋아하는, 간단하게 해석하면 그런 제가 거죠. 좋아하는 또 래퍼의 그 Uneducated Kid더라고. 네네. 근데 그분이 2집 앨범이었나? 거기서 딱 그러거든요. 후드스타 2라는 앨범에서 뭐라 딱 하죠? 그러네. 천국에 가려면 지옥을 먼저 거쳐야 돼. 그쵸, 비슷한 느낌인 딱 그 거죠. 이야기 아닐까요? 네, 딱 그런 느낌이죠. 어쨌든 그 사람한테 천국은 돈 많은 그거고 그 사람의 지옥은 뭐 어쨌든 가난한 삶이겠지만. 그래서 되게 이게 고대 예술을 만드는 방법론이라고 봤을 때 재밌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글쓴이가 또 이제 모더니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되게 냉소라는 단어를 좀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구절이 있냐면 모더니즘에서 가장 중요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은 악과 진리에 대한 대우 변화에서 일어난다. 모더니즘에서 중요한 것은 마조이스트적으로 악을 감내하기보다는 금욕주의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넘어지기를 감내하는 것, 사악한 것으로 되거나 혹은 냉소적으로 악의를 강화하고 회의적으로 진리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정의내리는 것이 중요했다. 이러한 전환은 니체와 보들레르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 그래서 니체도 되게 보면은 어떤 쪽으로 말하면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네. 비관적인 냉소가 있고 보들레르 또한 되게 우울하고 냉소가 있는 작가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은 진리란 게 없어진 시대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감내하고 내려가서 진리를 가져올 필요도 없고 그런 건 존재하지 않고 한마디로 예술에서 진리란 게 없어졌을 때 그럼 예술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진리를 위한 투쟁, 뭐 아름다움을 위한 뭐 희생의 그런 것이 없다면 뭐 예술은 권력이 종사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글쓴이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게 아마 모더니즘부터 지금까지 어느 정도 내려오는 역사도 있고 사실 요즘 이런 것도 많이 변화하고 있긴 한데 시대에 따라서 아무튼 이 두 개의 축을 가지고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매튜 루츠키노는 제가 볼 때는 모더니즘적인 작가는 아니에요. 바로크라든지 훨씬 그 전 시대의 약간 레퍼런스를 더 차용한 작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매튜 루츠키노에게 이 선과 악이라는 개념을 봤을 때 그 지옥과 천국을 그 유토피아와 섞어낸 게 대단히 고전적인 방법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가 실제로 고대의 그리고 과거의 레퍼런스를 실제로 많이 차용하고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캔버스 상단의 손이 하강하며 천사를 부르는 듯한 목소리도 그러니까 그런 방향성도 존재하고 두 번째 회화가 프레임을 떠받치고 있는 듯한 상승의 그런 방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단히 흥미롭더라고요. 근데 딱 그 그림에는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팔 벌리고 네네, 서 있는 맞아요. 것 같은. 그래서 이러한 회화의 과정과 결과물이 어떤 고통을 표방하지 않는다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더니즘적인 냉소로 갔으면은 이 작업은 되게 그러니까 신에 대한 그 불신으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유토피아에 대한 불신. 그러나 그는 이걸 되게 로맨티스적인 느낌으로 낭만적으로 되게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설정하고 아름다운 컬러 팔레트와 터치들 통해서 되게 완전 약간 로코코네요. 로코코죠, 로코코에서도 정확히. 비극적인 뭔가 신화를 다루는 그림들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것을 그 로코코 스타일로 이제 환원했을 때 되게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맞아요. 뭐 비극적이지만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뭐 덧붙일 수도 있고 뭔가 그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뭐 사람들한테 비극적인 것 자체도 있지만 아름다운 비극이다라고 표현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름다운 비극 이런 말이 되게 잘 맞는 게 뭐냐면은 비관적이거나 이런 건 너무 쉬워요. 또 동시에 내가 낙관적인 것도 쉬워. 그렇지만 이 고대의 방법은 비관적으로 가서 낙관을 끌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되게 이 상승과 하강의 운동을 표방하는데 이거 관련해서 최근에 제가 알랭 바디오라는 철학자 아까 방금도 언급했었잖아요. 네. 그 인터뷰를 하나 봤었는데 되게 좋은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읽어드리고 싶어서 써왔는데 철학자의 일은 낙관적으로 되는 것이다. 철학자가 비관론자가 된다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진다. 비관적이라면 주어진 상황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철학자가 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쓸모 있느냐 혹은 세상이 바뀔 거냐 희망을 가져도 되냐 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질문은 결국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관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낙관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비관적이라면 아예 이것 자체도 안 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실제로 알랭 바디오가 비트겐슈타인에 대해서 쓴 책이 있는데 그 반 철학이라고 할까요? 네. 반미학도 있고 그런 걸 비판하는 지점에서 사실 비트겐슈타인이 그러잖아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침묵하라. 근데 그것은 모든 걸 단절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냉소잖아요, 사실. 근데 알랭 바디오는 그럴 거면 철학자 하지 마라. 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매튜 루츠키노이는 이런 모더니즘의 선물을 사실 실제적으로 거부하고 이런 방식으로 고대적인 방식이랄까요? 상승과 하강의 방향성을 구축해내며 전체적인 약간 전시를 이끌어 나간다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승과 하강이라는 이게 대단히 이 전시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매튜 루츠키노이가 이 복도의 작업물들을 설명하면서
이 공간의 하이알키라고 하는 그걸 구분하거든요. 하이알키가 이제 계급이잖아요. 그죠. 계층. 공간의 계급은 쉽게 하면은 바닥, 중간, 천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되게 구분시켜서 이 전시를 약간 구성한 게 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바닥에 핑크색이 깔려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핑크색 카펫이 깔린 바닥, 그리고 폼폼 커튼과 헤아들이 걸린, 그다음 세라믹이 걸린 중간의 벽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천장화라든지 그런 천장의 공간들을 약간 나누면서 거기서 상승과 하강을 되게 집중했다는 게 보이거든요. 되게 교회 같기도 하네요. 교회도 바닥에 그렇죠. 일종의 카페트가 깔리거든요. 빨간색이거든. 그리고 중간에 십자가가 있죠. 네네. 그리고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 십자가가 왜 천국과 지상을 연결하는 수단인지 아시죠? 왜요? 이게 딱 중간 지점에 있어서 그래요. 십자가가 있고 위에 하늘이 있고 밑에 땅이 있으니까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러스트가 많거든요. 내가 천국에 가려면 예수를 짓밟고 가야 된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두 절벽이 있어요. 예를 들면 평행한. 네네. 여기는 그냥 걸어가면 구렁텅이로 빠지잖아요. 네네. 여기 십자가 놓여져 있어서 그걸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검다리가 된 거 십자가. 그러니까 그런 식의 되게 교회 예전에 그 큐티라고 하거든요. 큐티 공부라고 해서 거기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이 많이 돼 있고. 저도 되게 그래서, 종교적이네요. 어떻게 저도 그래서 실제로 폼폼 커튼이 그러니까 폼폼으로 만들어진 커튼이 하는 역할이 정확히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수직성을 부각시키는 거, 이 방향성이랄까. 근데 실제로 그래서 호세 에스테반 무뇨주가 퀴어 퍼포먼스 이론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관객이 무대를 통해서 유토피아를 볼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새로운 가능성을. 예배네 예배. 그러니까 이게 매트리치키노이는 이제 그걸 제목으로 따온 거죠. 윈도우라는 창을 통해서, 그러니까 무대를 통해서 클라우드라는 새로운 몽실몽실한 가능성을 보게 되는 상태를 뜻한다. 실제로 매트리치키노이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 전시 자체가 회화화되고 설치화된 퍼포먼스 같이 보이길 바란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까 저희가 그 쉐이코고 얘기하면서도 했던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 가구적인, 그러니까 퍼포먼스적인 게 벽에 걸리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림이나 이런 뭐라 그러죠? 이 연출 방식도 되게 퍼포먼스나 이제 연극에서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계속 상승과 하강을 말하는데 결국 이 상승과 하강이 표방하는 게 뭐냐? 이 퍼포먼스가 가진 움직임을 나타낸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퍼포먼스는 어쨌든 움직이는 거고 실제 진행되고 있는 건데 뭐 회화라든지 이런 매체는 사실 멈춰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움직임을 직조해내는 것이 아무래도 이 매트리치키노이의 주된 그 목표가 아니었을까. 실제로 기생충에서도 이동준 평론가가 그런 평론을 하잖아요. 상승과 하강으로 명징하게 직조해낸 신랄하면서도 처연한 계급 부하. 근데 거기서도 저 영상을 잠시 봤는데 실제로 그 기생충의 송강호 가족이 그 계단 내려가는 그 계단을 내려가고 반지하로 들어가고 맞아요. 막 이런 행위들이 실제로 그 계급 차이를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제일 적나라하죠, 진짜로. 그렇죠. 왜냐면은 그 아직도 반지하나 지하에 대한 이미지가 가난한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어떤 설화였나 신화에서도 그 동굴 밑에, 그러니까 땅 밑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있죠. 그런 우화도 있었거든요. 땅 밑에도 사람이 산다고 믿고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은 이 땅 위에 나오기엔 저주받은 존재들이라 그 밑에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그냥 이 땅을 밟고 다니는 인간보다 하층된 종족의 느낌인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냐면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상승과 하강이라는 건 수직적인 관계잖아요. 네. 수직 수평은 진짜 가장 구조 그리고 방향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의 세계는 3차원이잖아요. 네. 그런 거 봤을 때 X, Y, Z축이 3차원을 구성하는 건데 2차원은 XY축만 있잖아요. 네. 3차원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축이 Z축이란 말이에요. 이 높낮이를 말하는. 근데 이 높낮이라는 말하는 이 Z축이라는 건 사실 전시를 하는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하는 작가 입장에서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공간을 다루기 때문에 Z축에 의해서 전 공간이 생긴다고 실제 공간이 생기죠.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수직적인 방향성이란 게 우리의 삶, 우리가 사는 이 3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푸코도 그래서 권력의 방향성을 이게 수직의 관계로 말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저번 시간에도 잠시 말했었는데 이 매튜르치키노이도 권력의 방향성을 이 수직적인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브라질 도시의 건축을 예시로 들었거든요. 실제로 뭐 가게도 뭐 회사 조직도 이런 권력이라든지 계급을 나타내는 표현은 되게 수직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기계적인 과정이나 뭐 재생산 공정 어떠한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건 대체적으로 수평적으로 표현되거든요. 이 과정을 나타내는 거는. 그런 뭐 예를 들면 설계도도 그렇고 지도 같은 것도 되게 수평적이잖아요. 분명히 설계도나 지도는 공간적인 것을 만들기 위한 무엇이지만 그것은 권력과 연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 시대에서 수직성이 가지는 건 여전히 권력을 표방하고 있을까? 왜냐면은 독일이나 미국은 예를 들면 아니면 유럽 전체는 산이 많지 않잖아요. 나라들이 높은 빌딩들이 많지 않고 그런 점에서 저는 되게 수평적인
수평적인 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등한 계급은 되게 수평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쪽에서. 그 다음에 대도시에 갔을 때 빌딩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권력성이 드러난다고 생각하고. 근데 예를 들면 요즘에 점점 대도시가 발전할수록 그 빌딩이 많아진 도시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다음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 때 뭐 물론 아파트에 살지 못하는 계층도 되게 많지만 아파트라는 것도 이제는 굳이 뭐 서민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죠. 좀 더 그 느낌이 세죠. 그런 점에서 생각했을 때 수직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좀 표방하는 바가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과거의 맥락에서 펜트하우스와 반지하 방처럼 그 높낮이의 권력성을 똑같이 생각해야 될까? 왜냐면 사실 요즘 진짜 부자들은 아파트에 안 살거든요. 그죠. 대저택을 짓고 살지. 낮은 주택에 살지. 그지. 그런 걸 봤을 때 이 수직과 수평의 관계에서 우리 인간의 좀 약간 삶? 아니면 그런 걸 생각해보는 게 좀 저 약간 이런 중요할 걸 것 생각해 같더라고요.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수직 수평하면서 서울의 집을 생각했을 때 이제는 어쩌면은 그 수직 구조라기보다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햇빛, 조망권. 그쵸. 가난한 사람도 햇빛을 못 받고 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치. 되게 그런 문제도 많잖아요. 어떤 가난한 집 위에 더 높은 건물이 지어지고 그게 햇빛을 가림으로써 그림자가 드리워지잖아요. 그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수직이랑 관련을 했을 때 뭔가 좀 더 도드라지지 않을까? 조망권이라는 게. 그리고 이게 예술이랑도 되게 연관된 게 뭐 캔버스 자체도 수직과 수평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 십자의 형태죠. 그다음에 뭐 그 조각이라 불리는 오브젝트도 결국엔 수직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예술이란 건 그걸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 예술가로서 이 수직과 수평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저는 공간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어요. 공간을 다루는 작업을 하고 싶어요. 아니면 계급을 다루는 작업을 하고 싶어요. 무언가를 하고 싶어요라고 할 때 아까 저희가 말한 토폴로지라고 했잖아요. 그 위상학, 지형의 네. 위상학이라는 걸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 있어서 저도 이걸 조사하면서 느꼈던 게 내가 이런 건 실질적으로 우리 물질적으로 무엇을 다룬 사람들이고 공간적으로 무엇을 다룬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층위인 뭐 X, Y, Z 축이라 할 만한 이런 것을 내가 충분히 생각했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매튜르 치키노이가 이런 수직성과 이 뭐랄까 상승과 하강의 움직임 이거를 되게 잘 캐치를 한 것 같아요. 뭐 그것을 어디서 들었는지 아니면 스스로 생각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이 천장화가 있는 방이 될 것 같아요. 네. 이 전시 약간 굳이 말하면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인데 천장화가 있는 방은 정확히 바닥, 중간, 하늘 이 구조를 딱 따르거든요. 그래서 바닥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다미가 존재하고 그 위에는 베개의 역할을 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만든 세라믹 작품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관객은 이제 그곳에 누워서 천장을 관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시선은 위로, 수직적인 그 위로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하늘에는 맞춤 제작된 천장화가 걸려 있으며 천장화는 Wings of Flamingo Scaramouche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 앞서 나왔던 천사 날개 레퍼런스 좀 활용해서 그 비슷한 레퍼런스로 플라밍고의 날개를 그려내거든요. 좀 그것도 되게 아름답고. 왜 플라밍고였을까요? 그것도 참. 그게 뭐 인터뷰에서 나왔었는데 네. 그냥 어디서 봤대요 플라밍고를. 그냥 되게 예뻤다고 되게 했었나? 아름다워서. 그래서 플라밍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약간 천사의 모습이었나? 그런가 봐요. 그 날개 아무래도 좀 꽂혀 있으니까 그 날개를 그래서 그려내고 또한 그는 이걸 말하거든요. 사이트 스페시픽이라고 말하는 저희가 장소 특정적 예술 있잖아요. 그래서 장소 특정적 예술이 가지는 그 관계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천장화가 맞춤 제작이래요 거기. 천장의 크기에 맞춰서. 네. 그런 거를 봤을 때 이 장소 특성성이 가지는 이 현실과 지리와 장소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복잡한 관계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내가 너를 관람하는 그런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니라 분명히 특정한 관계가 생성될 거라는 거를 많이 염두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퍼포먼스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퍼포먼스라는 게 물론 내가 무대 위에 오는 퍼포먼스를 보기도 하지만 뭐 그냥 진짜 누가 퍼포먼스가 갑자기 공격적인 거면 날 와서 한 대 치고 가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그 실제로 퍼포먼스가 가지는 그 가장 주된 특징 중 하나 관계 맺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봤을 때 이런 측면도 많이 생각을 했겠다. 왜냐면 누워서 사실은 보는 거 자체도 퍼포먼스고 그렇죠. 되게 퍼포먼스적이죠. 네. 관람객들이 와가지고 누운다는 행위 자체가 되게 다른 행위인데 그쵸. 그걸 위한 그 세라믹으로 베개도 만들어 놓고 맞아요. 그래서 중간에는 이제 그 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중간에는 이제 매튜르 치키노이가 약간 스스로 이제 아까 계속 말했지만 문화적 레디메이드라고 칭하는 이제 세라믹 접시들이 있어요. 아마 이제 사카린 씨가 언급하셨던 그 전시랑 되게 비슷한 느낌인데 저는 이 작품에서 좀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좀 핸드메이드 같은 느낌을 계속 주려고 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세라믹이란 건 어쨌든 문화적인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현실과 많이 연관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공정화된 오브젝트잖아요. 많이 생산이 되고. 그죠. 그래서 레디메이드적인 성격이 되게 강한데 그걸 좀 그거와 핸드메이드 사이의 어떤 경계를 계속 좀 지향하고 있는 게 아닐까? 세라믹이라는 되게 매체를 잘 골랐네. 네. 항상 뭐 양방향성을 갖고 있네.
그리고 약간 핸드메이드가 주는 집밥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래서 더 친근하게 관객을 참여시키는 느낌도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수식적 관계에 있어서 관람객이 작품을 좀 우러러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옛날에 야나 오일러 그 그레이트 화이트 피어 때 딱 석한 씨가 소감을 말씀하셨잖아요. 그쵸. 내가 작품을 압도당하고 우러러보게 된다. 근데 같은 위의 방향성을 바라보지만 전혀 다른 그 감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제가 볼 때 이걸 누워서 관람하게 하고 이 뭔가 예술가가 되게 따뜻하게 만든 것 같은 이 핸드메이드, 이 따뜻함, 엄마가 갓 구워준 듯한 뭐 고구마 같은 그런 핸드메이드를 베개처럼 베고 위를 바라볼 때 느끼는 그 상승의 시선은 그러니까 야나 오일러처럼 그 압도감의 시선이 아니라 굴복의 시선이 아니라 이 천사의 날개를 바라보는 좀 가능성의 시선이 아닐까? 이거 관련해서 아마 매튜르츠키노이가 인터뷰했던 것도 저 이 전시 관련해서 좀 봤었는데 그때 그랬거든요. 그 핑크색 카펫을 깔고 뭐 폼폼이라든지 아니면 누워서 이런 천장화를 보는 행위 같은 것들이 다 되게 감각적이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느끼길 원했다고 하더라고요. 핑크색을 바른 게 단순히 바른 게 아니라 닿는 느낌. 그치. 약간 구름 같잖아. 네, 폼폼이 주는 그 둥글둥글하고 이렇게 만질 수 있고 말랑말랑한 느낌. 맞아요. 그리고 뭐 천장화를 봤을 때 그 다다미라든지 다다미가 약간 어떤 성격의 방인지 모르는데 아마 다다미 방이 손님 방으로도 아마 내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각가 난 미학적으로 예쁘잖아요. 맞아, 미학적으로 되게 이쁘고. 그리고 이 매튜르츠키노의 작업이 퍼포먼스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사용한 재료들 카펫, 폼폼, 뭐 다다미, 핸드메이드적인 약간 세라믹 뭐 이런 전반적인 맥락이 가장 추구하는 바가 참여시키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부드럽고 일상생활과 연관이 되어 있고 실생활에서도 되게 많이 쓰이고 그런 점들이 우리를 더 참여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현실과 이 신화를 섞어내서 어떻게 유토피아를 만들어내는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했던 말이지만 호세 에스테반 무뇨주가 재상상으로의 미래를 현재와 과거로부터 요구하였듯 매튜르츠키노이도 현실과 신화를 되게 중첩시키는 점이 많아요. 그래서 한 작업의 제목이 툰베르 그리스 더 네이션 이제 9월 23일 2019 이런 식으로 작업이 있는데 이 작업을 실제로 저희 그 유명한 그레타 툰베르기 유엔에서 연설한 것을 차용하여서 제목과 작업을 구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업만 봤을 때는 그냥 뭐 차콜도 좀 쓰고 그 스텐실 기법으로 그려진 어린 페인터가 그려진 그러니까 어린 화가라고 할까요? 꼬마 아이가 그려지고 그 앞에 불길한 형상이 놓여진 뭐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그레타 툰베르기라는 약간 현실의 인물이 이곳에 종속되면서 새로운 이미지가 새로운 약간 가능성이 탄생한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기법이나 그림 자체는 이제 페르디난드 호들러라는 이제 스위스 이제 회화 작가죠. 근데 그 스위스 회화 작가의 스케치들을 참고해서 그려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려내는 방식도 그냥 그려내는 게 아니라 차콜로 그려내고 그 스텐실을 찍어내고 나이프로 파내고 뭐 겹을 쌓고 이게 중첩시키는 행위와 동시에 고전적인 미디어와 약간 현재 미디어를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테크닉적인 기법으로도 그리고 어떤 레퍼런스적인 거로도 그 다음에 이 뭐랄까 제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아 현실과 신화를 중첩해내면서 좀 풍부함을 만들어내는구나. 그 다음 그 옆에 또 있는 두 개의 회화는 사실 꽃을 그려낸 회화인데 그것도 이제 코로나 시절에 그린 회화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최근 그림이네 정말. 그쵸, 코로나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전시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매튜르츠키노이가 이제 브라질에서 레지던시를 했는데 이제 그때 많이 움직이지 못했대요. 그래서 그냥 브라질 도로에 있는 꽃을 못 움직이는 그 꽃의 무기력함을 그려내면서 그거를 되게 뭐랄까 좀 멋있게 그리잖아요. 예를 들면 옛날 좀 느낌 로코코 느낌으로 언제나 그렇듯. 그리고 그것과 함께 그 도로의 타일을 같이 그려내거든요. 그 약간 되게 딱딱해 보이는 타일을 뭐랄까 회화화시켜서 추상화시켜서 그려내는데 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현실이란 그 딱딱함과 그레타 툰베르기라는 그 팩트 우리가 요즘 좋아하는 걔가 거기서 이걸 연설한 그 팩트와 그 옛날에 어떤 그런 그럴싸한 신화적인 분위기를 섞어냈을 때 나오는 좀 가능성의 상태를 좀 많이 탐구한 게 아닐까. 약간 저도 매튜르츠키가 그렸던 이 꽃의 그림이 좀 머릿속에 상상이 되는데 뭔가 약간 이런 느낌일 수 있지 않을까요? 뭔가 신이 사랑하는 인간을 바라볼 때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볼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로서 꽃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도시에 저기 시내 가보시면 되게 아름답게 핀 꽃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찍잖아요. 이렇게 찍지 않고 수평을 안 바라보고 맞아. 하강이야. 그러니까 이 꽃을 사랑하는 태도를 보일 때 이제 그 꽃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려고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찍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처럼 매튜르츠키노이가 뭐 코로나 때문에 자기가 당연히 불안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되게 이 행위 자체를 했다는 거. 그러니까 본인도 어쨌든 사진을 찍고 나서 그렸을 거 아니에요. 이 행위 자체가 본인은 모르지만 본인 무의식 속에 뭔가 좀 이런 수직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이 수직성이나 이 상승과 하강의 움직임을 되게 강조했다 했잖아요. 왜 근데 수평성이 아니었을까? 이걸 생각해봤거든요. 왜 수평적이면 평등하니까 더 좋지 않아?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네. 근데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수평성이란 것은 재생산의 단계지 유지의 단계지 그거는 어떤 가능성의 단계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수평성을 쓰지 않은 게 아닐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버드아이비라는 표현도 되게 많이 쓰고 그 위에서 때리는 그죠. 그런 뷰도 많이 쓰고 왜냐면 수평적으로 하면은 평등하지만 이것을 바꿀 패러다임을 생성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탑을 무너뜨리려면은 밑에서는 위에서는 깨부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무너뜨려야 되는 건데 왜냐면 탑이 옆으로 쓰러지는 게 아니라 위에 이렇게 부서지잖아요. 맞아요. 뭐 그런 거를 위해서 어쨌든 본인이 좀 더 파격적으로 이런 수직 하강 구조를 저도 아까 처음에 이제 오편 씨가 소개를 하면서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 본인이 그렇게 어떤 성평등이나 뭔가 이런 젠더 문제에 대해서 다 같이 동등한 입장을 취하길 원하면서 왜 이 수직 구조를 따왔을까? 근데 생각하려면 EJ거든요. 수직 구조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면 수직 구조를 가져와야 된다. 라는 생각이지 않았을까? 정확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메트로치키네가 말한 거는 그냥 우리 평등해지자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찾자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분명히 공격적인 태도가 필요하고 그럴 때는 이 수직과 상승이란 이거 맥락 자체를 정면 돌파해서 새로운 가능성, 그러니까 그거 자체에서 새로운 인식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왜냐면 진짜 우리가 천장화는 계속 설명하시지만 교회 같은 데도 많지만 그냥 그거는 경탄이잖아요. 경탄. 그죠. 그건 우러러 봄이고. 그죠. 근데 이것에 대한 편안하게 하늘을 보는 약간 그런 시선이 사실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래도. 모빌이죠. 모빌이죠. 일종의 맞아요. 저도 그 말을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경탄을 시키고자 모빌을 달아놓은 게 아니라 어떠한 그 즐기게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환상을 품게 그 모빌들을 달아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모빌을 직접 요새 얼마 전에 만들어봐서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느낌이죠. 그러니까 메테리오 치키노이가 천장화를 만들었고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 누울 수 있도록 한 거는 어쩌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빌을 만들 때 제가 느꼈던 감정도 그거거든요. 이 아이가 뭔가 재밌는 경험에 대한 뭔가 이렇게 애정의 마음으로 한 거지. 그치. 천장화처럼 권력을 이제 지식을 전파하는 그게 너 아니지. 위에 올려다봐. 천장화를 그리는 화가들의 상태만 봐도 그치. 올려다 보는 것에 무서움이 보이잖아요. 그죠. 목 디스크, 맞아. 척추 디스크. 미켈란젤로도 말년에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맞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랬나? 아니 미켈란젤로 맞을 거예요. 천장화. 누구죠? 천장화 미켈란젤로도 그랬을 거예요. 그 천지창조. 그래. 그거 그리면서 얼마나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렇게 야, 저 위에를 올려다보고 한 평생을 거의 살아갔잖아요. 그 완성하는 그 시간에. 그것도 정말 신에 대한 어떤 그런 거예요. 정말 사랑이랄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참 뭔가 폭력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이걸 약간 방금 한 걸 정리하면은 약간 신화가 가지지 못하는 현재성을 그 현실 레퍼런스 찾고 또 현실이 가지지 못하는 그 상상력을 신화 레퍼런스 좀 찾는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단순히 뭐 신화적인 그림, 뭐 현실적인 그림이 아니라 되게 다층적으로 움직이는 공간, 뭐 퍼포먼스 공간으로서의 약간 그런 그림을 좀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적인 예술과 움직이는 예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약간 소제목을 써놨는데 이것도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게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회화라든지 조각이라든지 세라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찰이에요. 사실 매튜 치키노이의 작업에 그 시간 베이스 비디오의 작업이 등장하지 않잖아요. 딱히 뭐 이렇게 음악이 사용되지도 않고 뭐 비디오가 사용되지도 않고 뭐 키넷 그 로봇 같은 게 사용되지 않고 뭐 실제 움직이지도 않고. 근데 왜 이 정적인 안에서 움직임을 불러올 수 있는 이것을 되게 탐구한 전시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뭐 원래 그렇게 참고를 했지만 그래서 되게 말랑말랑해 보이는 텍스처들, 뭐 가벼워 보이는 선들, 되게 현실 생활과 엮여 있는 세라믹, 뭐 접시, 도복, 꽃 이런 레퍼런스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이거 상승과 하강의 구조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시선 관람객들에게 끊임없이 그 사이를 거닐면서 어떤 움직임, 그러니까 단순히 일자로 걸어갔다 90도로 꺾고 이 움직임이 아니라 되게 유동적인 움직임, 폼폼 사이를 걸어다니면서 회화를 보고 폼폼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카펫은 되게 말랑말랑거리고 그것이 단순히 또각또각 느낌이 아니고 그냥 말랑말랑하게 구름 위를 걸어다니게 만들고 그리고 뭐 다다미에 누워서 편안하게 위를 이렇게 바라보게 만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창을 통해서 새로운 시선을 통해서 그 구름으로 와닿게 하는 전반적인 그런 맥락들이 좀 교차해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전시를 구조적으로 분석하면 결국 테크닉적인 유동성, 테크닉적이라는 아까 처음으로 말한 것처럼 뭐 어떻게 그려내느냐, 무엇을 어떻게 핸드메이드로 만들어내느냐, 구조적 유동성, 뭐 수직적인 관계, 뭐 수직과 뭐 상승과 하강, 뭐 이런 식의 뭔가 방향성도 그렇고 그런 걸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람의 유동성, 그것을 통해서 관람객들이 어떻게 되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호세 에스테반 무뇨주처럼 크루징 유토피아를 만드는 거죠. 맞네요. 크루징 유토피아네. 그 말이 되게 잘 어울리네. 네, 뭔가 떠다니는 느낌? 근데 부유물의 느낌 있죠. 맞아. 그래서 이런 뭐랄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분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가 봤을 때 메트루치 키노이가 호세 에스테반 무뇨즈라든지 이런 사상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고 정말 진심으로 이런 작업을 하고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하고 싶은 게 약간 이 전반적인 전시에 대한 좀 평론이랄까요? 평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동진 평론가가 이제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 남긴 한 줄 평 있잖아요. 이동진 평론가를 되게 좋아하시나? 아까 그 기생충도 그렇고 그죠? 좀 잘 맞더라고요. 약간. 지나온 적 없는 어제 것들에 대한 근원적 노스텔지어. 근데 이게 정확히 저희가 여태까지 계속 말했던 걸 정확히 표방한 것 같아요. 과거의 레퍼런스를 가져다가 어떤 근원적인 노스텔지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삶을 사는데 과거를 위해 살지 않잖아요. 난 과거의 아빠가 되기 위해서 살아야지, 과거의 내가 되기 위해서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그치? 미래에 뭐가 되고 싶다를 말하지. 그런 근원적인 노스텔지어가 우리 인간이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그 욕망에 대한 것을 말한 것인데, 그런 근원적인 노스텔지어가 이동진 평론가는 이 지나온 적 없는 어제 것들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전시랑 그 영화 자체의 분위기도 되게 비슷해요. 보면은 그렇죠. 되게 핑크핑크하고. 그랜드 부다페스트. 아 맞네, 비슷하네요. 핑크핑크한 곳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되게 핑크핑크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한 이제 상승과 하강, 그다음 알랭바디의 낙관론이랑도 되게 비슷한데, 지나온 적 없는 것들에 대한 찬양이거든요. 굳이 말하자면 한국에서 봤을 때 우리가 미래를 사고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긍정성을 보여준 작가라고 생각하고, 메트루치 키노이가 미래가 이래야 한다, 뭐 저래야 한다, 이런 걸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보일 수도 있어라는 되게 그런 되게 좀 친절한. 실제로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도 보면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지 않아요, 영화가? 그쵸. 그게 근데 좀 살인 사건에 대한 내용이었나, 그죠? 아니 그뭐 살인 사건이었나? 그쵸. 되게 좀 여러 가지 스펙타클이 많죠. 웨스 앤더슨 감독의 색감이 그죠. 너무 잘 어울리긴 해요. 그 지금 뭐라죠, 메트루치 키노이의 이 회화나 이런 설치 전경이랑. 그죠. 그래가지고 되게 연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만약에 이 전시도 마음에 들고 이 아직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보시길 추천드려요. 사실 이건 명작이죠, 명작.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데,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T.S. 엘리엇이라는 좀 작가의 몇 가지 좀 구절들을 소개해드리고자, 되게 잘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미국의 시인이자 되게 유명한 비평가 극작가잖아요. 그래서 황무지라는 이제 그 작품으로 되게 유명한 작가인데, 작가가 실제로 이런 말을 했어요. 예전에 작가가 새로운 작품을 창조할 때 그는 과거의 모든 작품들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는 과거의 연장이고 현재의 창조는 과거를 뒤바꾼다. 정말 뭐 여태까지 저희가 했던 말을 한 줄로 묶어낸 듯한 괜히 유명한 작가가 아니구나. 이게 막 약간 사람에 대한 개과천선의 이야기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할 바를 과거를 돌이키기 전에 지금 당장 바꿔라. 그럼 너의 과거가 바뀐다. 그죠. 뭐 신분 세탁인 느낌. 막 동기부여 영상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과거 어쨌든 상관없다. 지금 일어나서 너의 이불부터 개라. 그러니까 그러면 너의 과거도 바뀌고 미래도 바뀐다. 맞아. 석환 씨는 근데 이제 마지막 저가 읽어드릴 하나의 구절이 있긴 한데, 네. 그 전에 이제 진짜 끝나잖아요. 메트루치 키노이. 이제 마지막 소감 한마디씩 한다면은. 그래. 소감 좋죠. 메트루치 키노이의 사실 이 전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과도기적인 전시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의 비판의 입장도 있는 게, 해주세요. 약간 충분히. 뭐라 그러죠? 본인도 물론 뭐 코로나를 겪고 되게 그치. 좀 혼란스러운 게 사실 보여요. 저는 왠지 모르겠는데 뭐 되게 감각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시 자체가. 근데 감각적이긴 한데 아쉽죠, 사실. 뭔가 조금 아쉽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메트루치 키노이의 작업이 재밌으려면은 이 레퍼런스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번 전시는 옛날의 전시처럼 그 레퍼런스들이 실질적으로 확실하지도 않고 좀 구조적으로 이걸 접근하긴 했지만 레퍼런스들이 사실 전에보다 재미가 없어서 그냥 타당성이 좀 부족한 느낌도 좀 있고. 저는 그것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제가 왜 혼란스럽다고 느끼냐면,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얘기하고자 했던 것들이 다 나타나 있는 전시예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로코코도 섞여 있지, 여러 가지 레퍼런스 섞여 있지, 그리고 그 교회에서 느낄 법한 수직과 중간과 이 수평의 구조에 대해서도 그 전에 저희가 메트루치 키노에 대한 전반적인 걸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계속해서 나왔던 거잖아요. 그쵸. 많은 전시에서도 아까 제가 제 거란다 그 푸딩 작업 소개하면서 그 서던 가든 그거 있잖아요. 그 전시에도 보면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퍼포먼스가 녹아들었다. 근데 그게 2018년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3년이 지났는데 2021년 전시에서도 약간의 그런 이야기를 어쨌든 계속 끌고 나가는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좀 성급해서 길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만 뭔가 이제 약간의 혼란스러움이 느껴지지 않나. 근데 저희도 실제로 이 전시 준비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크리틱을 하자면 그랬잖아요. 이거 전시 하나씩만 하자 한 이유가 전시가 어쨌든 맥락이 다 비슷하니까 아 맞아요, 그것도 있었죠. 두 개를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사고 자체, 뭐 호세 에스테반 무녀주든 누구로 대변되는 그 사고가 너무 길게 끌고 가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맞아요, 그것에 너무 입각한 나머지 맞아요. 레퍼런스들만 바뀌는 거지 사실 그거 자체는 좀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맞아요. 들고. 그 느낌 있었죠. 그리고 제가 아까 그 푸딩 마지막에도 그랬던 게 조금 너무 레퍼런스에 나열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면 레퍼런스는 어떤 작가든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레퍼런스를 약간 매튜 류츠키노이가 약간 소화했다라는 느낌이라보다 그러니까 먹어서 배출한 느낌이 아니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꽃꽂이를 되게 잘하는 사람의 느낌이에요. 맞아요, 정확히. 정말 아름답게. 근데 감각적으로는 저는 진짜 되게 잘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림도 그렇고 전시 배치도 그렇고 감각적으로 너무 아름다운데 뭔가 아직은 소화가 안 된 느낌? 음악으로 치면 12음계겠다 쳤을 때 메트루치키노이는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이렇게 그냥 잘 모아놓은 느낌이거든요. 진짜 만약에 메트루치키노의 작업이 한 번 더 발전하게 되는 계기는 그 도레미파솔라시도가 하나의 음악으로 탄생할 때가 아닐까? 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형식 안에서. 지금 너무 야 내가 12음계라고 하는 그 재밌는 아이디어가 있다. 그다음 거기에 맞는 이 12개의 음이 있다를 보여주는 느낌이라면 그게 아니라 맞아요. 되게 잘 연주를 한다거나 음악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이전 전시들도 이제 돌이켜보면서 느꼈던 건 이 사람이 가능성이 되게 많은 사람이고, 그다음 실제적으로 요즘 작가들 중에 이렇게 치밀하게 옛날 레퍼런스들을 가져와서 그것도 새로운 되게- 가능성을 탐구하는 작가는 없어요 사실. 맞아요, 제가 맞아요. 볼 때는. 그런 것들 보면은 참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천편일률적으로 지금의 예술은 다 그렇게 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의 작업이 가지고 있는 딱 뚜렷한 색깔도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이러쿵 저러쿵 해도 작업적으로 보면은 특색이 있잖아요. 맞아요. 자기만의. 크리틱을 지금까지 했지만 조금의 칭찬을 하자면은 일단 감각이 정말 좋은 사람이고, 감각이 좋아요. 그리고 본인의 작업을 대하는 태도가 되게 뭐 순수해서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순수해요. 어린아이 같고 실제로 그 인터뷰를 할 때도 호세 에스테반 무녀를 언급하면서 이제 큐레이터가 그런 걸 하더라고요. 한스 울리시 오브리스트가 매주 목요일마다 퀴어 담론에 대한 그 이론 수업을 듣는다면서 하는데 그 부끄러워하잖아요. 약간 부끄러워하면서 웃고 근데 그 태도 자체가 어린애 같잖아요. 되게 그걸 사랑하는 게 느껴지고. 맞아. 근데 그거 안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사실. 맞아. 그러니까 뭔가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쨌든 뭐 2015년이나 이제 16년도에 보면은 되게 퍼포먼스적인 것도 참여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한 어떤 영상에는 본인이 이제 그 누구죠? 프레디 머큐리처럼 분장을 해서 이제 학교에서 퍼포먼스를 하는 영상을 제가 봤었는데, 그런 것들도 보면은 진짜 이 사람이 다루고자 하는 뭔가 요소나 궁극적인 건 확실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레퍼런스 나열이나 뭔가 이런 것들을 위한 재료들을 나열하고 그걸 아름답게 꽃꽂이를 했으면 이제 먹을 시간이 남은 거죠. 먹어서 푸딩을 한 번 더 푸딩을 하고 금기를 행하라. 금기라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가 좀 더 그래도 기대되는 작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 주까지 해서 이제 매튜 치킨을 다 끝났잖아요. 그죠. 저희가 조금 늦어졌는데 사정에 의해서 이제 그거는 좀 양해해 주시고 다음 주 이제 다음 주가 아니죠. 그러니까 또 6월 첫째 이제 주. 이번 주가 지금 몇째 주죠? 이번 주는 넷째 주죠. 셋째 주죠. 하고 이제 이번엔 6월 첫째 주에 또 뵙는 걸로. 6월 첫째 주 수요일에 이제 또 새로운 아티스트와 함께 새로운 6월을 찾아뵐 생각입니다. 벌써 6월이던데.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펜 씨가 준비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해 주시고 깔끔하게 또 끝내는 식으로 저번처럼. 네. 모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이제 이걸 읽으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튼 노턴이라는 이제 T.S. 엘리엇의 책에 나오는 구절인데, 변하는 세상 한가운데 고요의 지점에 육신도 아닌 것도 아닌 출발지도 종착지도 아닌 고요의 지점, 거기 춤이 있다. 멈춤도 움직임도 아닌 고정된 것은 더욱 아닌, 거기에 과거와 미래가 함께 모여든다.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아닌 상승도 하강도 아닌 곳, 고요의 지점이 없다면 춤도 없을 것을, 거기엔 오직 춤이 있다.